유 원장은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이고 그 집안에서는 늘 마지막에 불리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기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고 사람 이름은 가장 먼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얼굴만은 끝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식은 죽 냄새, 그리고 기다림의 냄새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죠. 남편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아이들 학원 시간이 겹친다고 했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전부 맞았지만 병실에는 늘 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밥은 누가 하냐고 물으셨고 딸은 언제 오냐고 찾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바꿔가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는다고 했고 내일 온다고 했고 곧 전화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올 때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창문부터 열었고 오래된 이불이 더럽다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들어갈까봐 저는 늘 몸으로 가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놓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이 떨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난 건지 왜 서러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고 억울했고 너무 오래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남편과 아이들, 시누이에게 모두 연락이 갔습니다. 병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엔 텅 비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남편은 멍하니 서서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 서서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찾았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제 손이 그 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유언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소리처럼 지나가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준비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건 슬픔보다 절차라는 말을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영안실로 옮겨졌고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제 자리는 뒤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디까지나 며느리는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닌 위치니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오면 저는 차를 내왔고 사람들이 나가면 정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명단을 챙겼고 저는 늘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나는 늘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었구나 하고요.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 정리는 언제 하는 거야? 집이랑 통장 같은 거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은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흘끗 봤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보는 걸까? 왜 그 눈빛이 조심스러울까? 잠시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마지막에 왜 그렇게 제 손을 잡았는지, 그때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가 마치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는 다친 얼굴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이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신우이가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선을 긋고 살아온 신우이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먼저 끝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상주석 근처에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남겼을 거야.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정리해뒀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눈치를 봤습니다. 괜히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저는 애초부터 끼어있지 않다는 거려. 신우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며느리니까 너무 앞에 나설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명확한 선긋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말싸움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언장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신우이가 가장 먼저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신우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였다고 해도 중요한 건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특히 자기 피 붙은 자식이 누군지는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피. 그 단어 하나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신우이에게는 동의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에게는 방관이었고요. 저는 문득 시어머니와 보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밤, 욕설을 들으며 등을 닦아드리던 밤,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시면서도 손은 놓지 않으시던 그 밤들여. 그 시간들 속에는 피도, 법도, 유언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딸인지, 누가 며느리인지, 누가 가질 자격이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확신에 찬 얼굴로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들여다본 사람처럼요. 그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무엇을 남겼는지,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을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지워져 있을지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봉투가 열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그 소리 하나에 붙잡힌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고 기다림조차 필요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변호사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공증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였잖아요.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진단서로 확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게요. 아직 제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범인을 찾은 눈빛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의 소유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폭발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확신만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딸 놔두고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죄인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옆에 붙어 있던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병실을 지켰지.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을 얻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요. 억울하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도 이 자리에서는 모두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추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고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언문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선언의 대상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유언장이 공개된 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신문실이 되었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피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작았지만 방향은 모두 같았습니다. 왜 하필 며느리냐는 의문이었고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신우이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울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싸울 준비가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치매였다는 걸 이용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으로서 남아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존엄마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의심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편도 신우이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태도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이런 일 많다며 노인 옆에 붙어서 재산 챙기는
며느리 이야기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새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날들, 욕설을 들으면서도 등을 닦아드리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의심의 재료가 돼 버렸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딸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인생을 정의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를 증명하려는 싸움이라는 거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저는 애초에 출발선에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지금 무너지면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이 정말로 의미 없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유언장에는 말로 남긴 기록이 함께 있다고요. 그 말에 장례식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진짜 시작됐다는 거려. 변호사는 작은 기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녹음기였습니다. 장례식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 다시 살아나올 것처럼요. 신우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이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이 비교적 또렷할 때 스스로 요청해서 남긴 음성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건조한 소리였지만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퍼졌습니다. 많이 쇠약해졌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뒤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이 말을 못하겠어서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바쁘고 아들은 늘 멀리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질수록 그 아이 얼굴만 남았다고요. 밤에도, 새벽에도, 아플 때도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돌봄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녹음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를 선택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장례식장은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지나간 뒤에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말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녹음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입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갈 것처럼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얼굴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 선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였다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무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크게 말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아플 때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밤을 넘겼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찾던 이야기, 자기 딸 이름을 부르다 울던 이야기, 그러다 제 손을 잡고 잠들던 이야기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변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인 저에게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늦은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아팠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외로웠을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 말 뒤에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요. 진실이 밝혀져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요. 장례식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증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각자가 짊어져야 할 몫뿐이었습니다. 저는 빈 장례식장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관계가 동시에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꽃은 시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장례식장이 본래의 색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늦은 시간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용서도 원망도 그날은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끝내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번 아주 잠깐 저를 봤을 뿐입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전화벨도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그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고 했던 그 말이요. 유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건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가장 바깥에 서 있던 제 이름을 시어머니는 가장 안쪽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울리지도 기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제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때 비로소 증명된다는 거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았다는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